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11월에서 4월 사이에 가장 기승을 부리는 폐렴은 이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방치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약톡톡에서는 겨울철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폐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석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망 원인 5위가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10년 전에는 10위였는데 오히려 5위로 순위가 올라갔는데요. 이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이 의료법도 선진화됐는데 왜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게 된 건가요? 과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었었고 1, 2위를 차지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서도 살아가시는 잘 생활하시는 만성 질환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분들이 최종 사망 원인은 결국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이 폐렴의 순위가 자꾸 더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점차로 더 중요한 질환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렴에 걸리는 주 원인은 어떤 건가요? 폐렴은 결국은 세균이나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다음 곰팡이, 또 여러 가지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게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하지만 그런 거 말고도 독성 물질을 흡입하면서 생기는 폐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많은 때 미세먼지에 아주 높은 농도로 노출이 됐을 때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폐렴도 있고, 그다음에 과민성 폐렴이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폐렴구균이 많은데 그냥 건강하신 분들이 생길 수 있는 폐렴으로는 가장 흔한 원인이 폐렴구균이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이코플라스마, 그런 얘기들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마이코플라스마요? 네, 엄마와 어린이가 같이 걸리는 폐렴, 가족 간에 서로 전염되는 그런 폐렴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아주 전형적인 그런 폐렴 말고 비전형적인 그런 폐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독한 녹농균이니, 그다음에 폐렴구균이니 여러 가지 다른 좀 더 독한 균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균들 중에서 이제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균들도 많이 생깁니다. 결국은 항생제 내성이 많이 생기는 것도 폐렴이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원인 중에서 항생제 내성 때문에 생기는 폐렴도 있다고 하셨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항생제 내성의 경우에는 실은 남녀노소 누구나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이제 가장 흔한 세균성 그 폐렴 일으키는 균 중에서 하나가 폐렴구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폐렴구균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제가 개발되면서 그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확 줄어들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페니실린이 사용되고 있었던 기간이 지금 몇백 년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 내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구균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항생제들이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를 내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한 번에 딱 치료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치료를 한다. 그런 원칙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환자에서 다른 환자 간의 접촉이나 그런 것들, 의사나 간호사의 손을 통해서 다시 옮겨가는 일을 막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다 하면은 병원 내에서 컨트롤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전체 보통 일반인들이 그런 폐렴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진도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동시에 환자도 이 내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이 내성을 기르지 못하도록 항생제 처방을 받았을 때 이제 좀 몸이 좋아졌는데 하고 복용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처방받은 만큼 의료진을 믿고 따라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폐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폐렴의 경우에는 이 보통 감기하고 초기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기와 폐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감기를 우선 예를 들어보면은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그다음에 미열 같은 게 있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좀 몸이 으슬으슬 춥다든가, 그다음에 기침을 하는데 가래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정도 증상이고 세균성 폐렴이 생기거나 기관지염이 생기면은 가래가 누렇게 좀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래가 누렇게 나오면서 그다음에 열나는 게 좀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기침 소리도 좀 더 컹컹거리거나 그렁그렁 하는 소리가 같이 들리고 그다음에 열나는 게 좀 더 심하다. 오한 같은 것도 더 심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예. 그래서 폐렴일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열이 날 때 약을 먹었을 때도 감기와 폐렴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감기인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과 자기가 스스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안 먹고 증상을 조절하는 약제를 쓰게 되는데 그런 증상을 조절하는 약제들로 해서 금방 좋아집니다. 대개는 무슨 증상이든 콧물이 나는 증상, 그 다음에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뭐 오한이 있다든가 하는 증상들은 거기에 맞는 다 약제들이 해열제도 있고 항히스타민제도 있고 진해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치료를 하면은 되게 금방 좋아지고요. 폐렴은 항생제를 쓰지 않고 감기약만 썼을 경우에는 증상이 잠깐 좋아지는 듯 하지만 그게 다시 또 재발하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은 폐렴이 있는데 해열제만 먹었다. 우선은 해열제가 작용하는 시간 동안에는 열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약효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다시 또 그 전의 상태처럼 똑같이 열이 나거나 오히려 열이 더 높아지거나 먹고 나면은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 대개 감기는 약을 한두 번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면서 해열제 먹을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폐렴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해열제만 쓰는 거는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한테서 가장 적합할 거라고 판단되는 항생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하면은 해열제를 안 먹어도 열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감기 나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여서 아마 약의 차이, 치료 차이가 그런 거 있다라는 거는 아마 물어보신 거에 대한 대답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열이 자꾸 나고 몸이 불편하시다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듯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폐렴이나 감기 뭐 주위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속설도 많고 궁금한 점도 참 많더라고요.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가래가 나왔는데 피가 섞여 있으면 이건 폐렴이나 폐암인 것이다, 폐질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감기 때문에도 가래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목 안에 상기도 쪽에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나 아니면은 인후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좀 헐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막 하다 보면은 그 점막에서 조금씩 피가 배 나오면서 이렇게 침 나오거나 그러는 것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혈담이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주로 상기도 쪽에서 나오는 출혈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간혹 이제 폐암 환자도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가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암 환자는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침 폐렴이 걸렸을 때 폐암도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암이 있는데 폐렴이 같이 동반됐는데 만약에 그 폐암이 그 기관지 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종류의 폐암인 경우에는 폐렴 때문에 기침을 하다가 그 폐암에서 출혈을 하면서 가래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 목에서 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저희 의사들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혹시나 내 몸이 보내는 심각한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가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 폐렴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 위험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일까요? 어린이와 그다음에 고령층, 만성 질환들, 만성 호흡기 질환들 그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겨울철에 폐렴을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폐렴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군 중에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이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노인성 폐렴이 65세 이상의 치사율의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폐렴이 어르신들께 더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존의 어르신분들은 여러 가지 장기 기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저희 30대, 40대의 사람들이 폐렴이 걸려서 외래를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외래로 올 수 있습니다. 폐렴 걸렸는데 씩씩하게 열난다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폐에 염증이 꽤 많이 여기저기 있는 경우가 흔히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65세나 7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미 건강하시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장기 기능이 폐 말고 콩팥이나 간이나 여러 가지 골수 기능이나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에 대한 그 방어 작용이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도의 폐렴이 걸려 있어도 고령인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입원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걱정돼서 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폐렴이 걸려도 증상이 좀 더 심합니다. 그리고 더 쉽게 숨이 차고, 그다음에 폐혈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폐혈증이 가면서 여러 가지 다장기의 그 기능 부전, 그러니까 콩팥 부전이나 간 기능 부전, 그런 것들이 금방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폐혈증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폐렴의 경우에는 이 폐렴으로 인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해서 그것도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폐렴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폐혈증이 되는 건데요. 폐혈증이라 하면 그 폐 안에 그냥 염증이 생겨 있고 거기에 균이 있는, 계속 활동을 하고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초기에 치료가 잘 안 되면 항생제를 잘 썼느냐 안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방어 능력이, 면역 능력이 그 잘 막아내지 못하면은 그 폐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그 근처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일순간에 확 퍼져나갑니다, 균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 방어 전선이 뚫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폐에서만 염증이 있었는데 그 염증이 방어 준비를 잘 안 하고 있었던 간이나 콩팥이나 머리나 심장이나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순간에 퍼지고 다른 장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폐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폐렴에 관한 속설 OX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폐렴에 대한 속설, 이 속설을 들으시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렸을 때는 가위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폐암이 된다. O인가요? X인가요? 뭐 두 가지 다 맞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아주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폐렴 때문에 절대로 폐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바로 연달아서는. 예. 그런데 폐렴이 생겨서 폐에 상처가 생기거든요.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 상처 있는 부위에서 간혹 반응성 폐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 폐렴이 있을 때 전혀 폐암이 안 생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폐렴 때문에 폐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폐렴을 앓으면 폐가 굳어지고 폐 기능이 저하된다. 이거는 10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폐렴을 젊은 분들이 앓고서 지나갔는데 폐렴 알아서 입원했었고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 쉬었다가 다시 나왔는데 뭐 한두 달 지난 다음이나 한 달만 지나고 나면은 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폐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겼던 부위가 있으면은 그 부위에는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부위의 폐포가 손상이 돼서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폐렴을 앓고 난 이후에 차이가 납니다. 그 폐렴으로 입원했었던 시기에 전후로 해가지고 보면은 환자의 증상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결국은 어떤 한 단계 딱 떨어지는 단계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 번 폐렴을 앓으면 평생 면역이 된다. 어떤 한 가지 폐렴균에서 거기에서 또 어떤 한 가지 항원형을 걸렸었다. 그러면은 그 균에는 다시 안 걸릴 정도의 면역 능력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폐렴균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균이 아닌 다른 균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똑같은 균을 또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걸리고 나면은 그 균은 아니지만 나머지 균에는 얼마든지 걸리니까 앓은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적절하게 개발된 예방 접종이나 그런 것들을 맞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 예방 접종 하고 나면 100%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건강한 사람들도 쉽게 걸리는 폐렴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드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3가 백신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과거에는 23가 백신인데 지금 13가 백신인데 왜 13가 백신이 더 좋으냐. 이 백신이 나온 지가 또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어서 좀 더 계속 기다리다 보면 이게 10년이나 20년마다 다시 한번 접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바뀔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한 번 맞으면은 커버한다고 돼 있는 몇 가지, 13가지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권고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요즘은 많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예방 접종을 해야 백신도 더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활동을 해서 더 항원이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맞았을 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아니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맞았을 때는 항체가 생기는 그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건강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병들이 대부분의 만성병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유지하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진료를 빨리 받아보면 큰 낭패 당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자가 진단하지 않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